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7장 이웃지역과 범죄입니다. 주차수로는 6주차입니다. 6주차로서 제7장 이웃지역과 범죄입니다. 지난 디귿겜을 공부하면서 디귿겜은 범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회 통제, 그러니까 사회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범죄의 증가 혹은 범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학자들, 베카리아라든가 롬브로즈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회학을 기본적인 틀로 하는 디귿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회 변동과 범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조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기존의 시스템이 이것저것 이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거나, 그거를 시스템의 붕괴라고 하든 변화라고 하든 뭐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전이 단계, 그러니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넘어갈 때는 중간에 중간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 변동,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통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가 해체되면서 다르치는 B라는 다른 시스템을 갖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회 통제 해체, 다른 사회 통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귿겜의 생각이었고, 이것을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앞으로도 여러분 범죄 사회학, 범죄학을 하면서 시카고 대학은 대단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시카고라는 데가 사실은 대단히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서울보다 조금 작거나 그럴 겁니다. 인구수로는 서울에 못하지만 규모는 아마 시카고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카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의 범위와 미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범위가 다르니까 이 시카고라는 데가 대단히 중요하죠. 뒤에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의 상원의원이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기반을 닦았던,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자, 다시 보면은 디귿겜의 주장은 사회 통제와 범죄는 관련이 있다. 사회 통제는 결국 사회 변동 아니냐. 그러면은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 이게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회학과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회 변동과 범죄를 연구하려고 하면 사회 변동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뭐죠? 전쟁, 아니면 급격한 민주화, 아니면 정치 체제의 변화, 경제 시스템 변화. 근데 이런 거를 찾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장기간으로 걸리기도 하고, 그 변화를 실제로 측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는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까? 오히려 눈에 띄는 걸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구성원들은 어쨌든
범죄와 그 환경적인 요인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뒤늦게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사회 변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범죄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전체 사회의 그 변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시적이고 측정하기도 어렵고 가시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 사회의 급격한 변동, A와 B의 변동,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웃지역, 지역의 급격한 변동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카고는 도시 지역이고 도시의 특정한 지역이 그 지역이 변화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사회 변동 아니냐. 어쨌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거기에 경제 어떤 활동이 바뀌면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 변동은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근하게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뒤에 범죄학에 매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방법적인 걸 보는 거죠. 즉, 지역의 특징과 지역의 범죄를 비교해보자. 그 지역의 특징이라는 건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특징들이 다른 특징으로 변한다. 아니면 그 특징과 옆에 지역과의 특징이 차이가 있죠? 그럼 거기 범죄를 비교하면, 물론 시간적인 어떤 사회 변동은 으로 바로 튀어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율이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 사회 변동과 범죄율은 어떻게든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범죄 자료, 편의점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시카고 지역의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의 범죄에 대한 통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례 같은. 그러니까 방대한 범죄 자료와 또 사례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카고라고 하는 아주 축소된 사회 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많은 지역적인 변화를 사회 변동으로 생각해서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율이라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 범죄학계의 수많은 후속 연구를 만들어낸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연구입니다. 시카고의 어떤 사회 변동 연구, 범죄와 관련된 사회 변동 연구인 거죠. 여기서 이 또 전제가 있죠. 이 전제는 인간 생태학입니다. 즉, 이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의 아이디어는 결국은 인간들은 공간에서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인간 공동체다. 물론 이것은 식물 공동체와 식생이라고 하는 식물 생태학에서 유추한 인간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이 어디든,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시고 이런 데가 청주 어디라고 하면 충북대학교에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여러 상권이 있고 교통이 있고 그렇죠. 이거 말고라도 여러분이 사시는 어떤 공간은 다른 공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배후지일 수도 있고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B에서 C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인간 생태학입니다. 마치 여러분 숲이나 정원 같은 데 가면은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그늘을 하거나 거기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 하죠. 이게 말하자면 식물 생태학에서 연관된 인간 생태학입니다. 인간도 역시 그 공간 속에서, 시카고라는 공간 속에서 특정하게 다른 환경들과 연관을 지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태학의 전제고, 그 전제가 뒤늦게의 생각과 시카고 대학 사회학에서 한 뒤늦게의 생각과 인간 생태학을 엮어갖고 지금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범죄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인간 생태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 생태학 이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간 생태학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됩니다. 마치 인간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복잡한 완전체입니다. 즉 유기체죠. 마치 여러분 벌꿀이나 개미 같은 거 보시면은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또 꿀벌들 보세요. 이건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은 겁니다. 즉 지속적인 자연의 균형 속에서 존재하고 끊임없는 생존 투쟁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생태학 이론입니다.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거죠. 인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방정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관계를 맺고 각 개인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는 생존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학과 학생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 사회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또 이 사회에서 다른 어떤 공간과 연관이 지는 즉 끊임없는 인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되어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0분이나 지났는데 두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파크의 인간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지금 말한 게 이제 파크의 인간 생태학 이론입니다. 파크라는 사람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물 공동체 개념에서 따옵니다. 즉 특정 지역에 사는 식물 집단은 합동해서 개별 유기체의 특징과 유사한 수많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숲이나 정원 같은 데서 특정한 식물 집단들은 다른 어떤 식물들, 풀, 아니면은 다른 벌꿀들, 여러분 이 세상에 꿀벌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수분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럼 그 꿀벌과 식물은 서로 상호 의존적을. 꿀벌은 당연히 거기서 꿀을 얻고 생존을 하고, 식물은 그걸 통해서 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바빙의 식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합동해서 다른 개별 유기체들과 유사한 수많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연 경제와 공생,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도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만 봐도 종로는 상가 지역이지만은 종로 외곽 쪽에로 가면은 또 공장 지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거 지역이 있죠. 그리고 또 주거 지역 말고 이제 학교 같은 데도 있고 행정관차도 있고, 즉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진 일종의 자연 지역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호 의존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특정 지역의 자연적 균형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의 의존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듣는 거는 이제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유럽인들이 침입 때 들어온 걸 얘기를 해요. 침입 지배 계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은 다른 외래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외래종들이 기존에 있던 것과 투쟁을 통해서 쫓겨나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붙박혀 딱 들어가서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침입해서 거기에 우세한 집단이 돼서 자기의 2세, 3세를 계속 개성시키는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버제스의 동심원 또는 방사형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역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시카고의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외래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청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핵심 지역이 있고, 그 바깥에 그것을 보조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 바깥에 또 그것과 연결된 또 제3지역이 있고, 이렇게 되죠. 가장 바깥은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자연주택, 거주지역이고, 그죠? 맨 코어, 맨 중간은 뭡니까? 핵심 상업시설들, 관공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데고, 그 주위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약간 거주지지만은 약간 그 생활형 거주지, 그러니까 직장형 거주지가 있고, 그 바깥에 또 부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작은 어떤 또 생활구역이 있고, 그 바깥에는 완전히 도시 외곽인, 이런 구역 1, 구역 2, 구역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도시는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방사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거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특정한 시카고라는 지역에 균형을 잡힌 어떤 공간이 있었지만은 그 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와서 그 새로운 요소가 또 적응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크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파크와 그의 동료들은 생물학적 균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 다른 어떤 세계,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균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외래의 문화가 외래의 집단이 들어오면은 서로 치열한 생존 투쟁을 하다가 승리한 자가 거기를 장악하고 그걸 또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안정적 질서가 있었지만은 외래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새로운 또 다른 질서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생태학 이론, 파크의 주장인 거죠. 뭐 이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되게 당연한 얘기란 거죠. 이건 기본적인 이제 인간 생태학 이론의 기본 전제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1920년대 시카고에서 시카고의 어떤 그 범죄와 비행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는 클리포드 쇼라고 하는 사람, 클리포드 쇼, 앞으로 이제 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클리포드 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파크의 이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전통적인 집단에서 분리해서 시작되는 거다. 즉 말하자면은 청소년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떤 생물학적 심리적인 이상성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습적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른바 통제를 하는 사람들 밑에 있으면은 청소년 비행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근데 그런 기존적인 형태의 인습 집단이라고 하는, 그건 인습 집단이라고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건, 가족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의 가족 개념과 미국에서의 가족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인습 집단이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합니다. 인습 집단은 가족도 될 수 있고 친족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어떤 그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태학의 기초에서 인습 집단을 분리하는 과정을 클리포드 쇼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을 저지르는가? 이 청소년들이 생물학적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의 어떤 사회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결국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그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쇼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어떤 생물학적 기원론이나 심리학적 기원론이 아니죠. 범죄는 그냥 뭡니까? 공간, 환경 기원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당연히 뭡니까? 딜게임의 얘기죠. 범죄는 자연적인 거다. 그리고 범죄는 통제가 느슨할 때 생기는 거다. 그럼 주요하게 범죄나 일탈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왜 저지르느냐? 청소년들을 묶어줄 것이 없으니까 저지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클리포드 쇼의 연구는 이런 겁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주변 환경을 그렇게 되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고, 아무리 가장 많은 비행 청소년을 가진 지역, 그러니까 사실 이 전제는 그런 겁니다. 시카고 지역이 지금도 되게 못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인천 외곽 같은 데 가면은 빈민 지역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좀 저기는 너무 위험해 지역이, 이런 데의 지역적 특성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다 법원을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20%만이 법원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리포드 쇼는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개별 청소년들, 즉 지금 사고치고 다니는 청소년들의 라이프 히스토리, 생애사, 라이프 히스토리, 생애사를 한번 듣고 구성을 해보자. 얘가 왜 사고를 치는지, 뭐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애들 때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경과 결합해서 비행 청소년이 됐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클리포드 쇼의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클리포드 쇼는 청소년 비행이 생물학적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이 환경에 따라서 비행을 저지른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 쇼가 혼자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1929년에 비행 지역 딜컨스 에어리어라스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형성된 연구물을 출간을 했고, 청소년 비행과 도시 지역, 청소년 비행의 사회 요인들, 이런 거를 헨리 맥케이라는 사람과 클리포드 쇼가 공저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높은 비행 청소년을 가진 지역을 보니까, 물리적 상태를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 내부이거나 근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버려진 빌딩들이 많더라.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더라. 즉 산업시설의 침입으로 거주용 건물이 소멸되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뭐냐면 건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잘 살고 있었던 어떤 이 거주 시설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외부 요소들이 들어와. 공장도 들어오고 또 술집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사람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해체가 되고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 살기 어려워지니까 건물들이 비어.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 여러분 생각해도 이런 데가 높은 비행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존의 어떤 사회 통제, 아이들을 잘 타일러서 사고 치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서 담배 피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런 물리적 상태를 보니까 아, 요런 것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죠. 어떻게 되게.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지역에 그런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서 비행을 저지르는지, 얘들이 왜 저지르는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물리적 상태를 보니까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된 거. 두 번째는 경제적 상태. 가장 높은 비행률을 가지는 데가 제일 못 사는 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지역에서 나타난,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저소득층 혹은 이제 기초수급 생활자, 복지수의 가족 비율이 높고 임대료의 중위수, 자가 소유 가족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가장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행률을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장 낮은 집단과 연계되어 있는 하층민들, 요게 지금 요렇게 그 가장 높은 비행률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인구 구성을 보니까 높은 비행률에선 외국 태생과 흑인 가장의 높은 집중률과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흑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 유색 인종들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인 백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계속 뭐라 하면 인구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좀 안정이 안 되고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한 그런 데가 높은 비행 지역이구나. 물론 이제 이것은 조금 다른 거는 노년 이주민들이 있는 공동체 같은 경우는 비행률의 증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그랬죠. 노인들이 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지역 같은 데는 거기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인구 구성은 이렇게 좀 뭔가 외국 태생과 흑인 가장의 높은 집중률과 특히 이제 뭔가 많이 변동되는 이런 데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요런 몇 가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맥케이는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쇼와 맥케이 이웃지역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은 어떤 지역에서 외국 국내 태생 혹은 이주기간, 흑백과 무관하게 각 집단은 전체 지역에서의 비율과 비례적인 정도의 비행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한 형태의 특정 집단의 전체적인 비행률은 집단 소속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행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저 오해를 말씀드린 흑인들이 들어와서 유색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높은 비행률을 보인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외부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무엇인가 사회가 통제가 안 되는, 이질적인 섞이는 그 과정에서 비행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쇼와 맥케이의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원래 원주민이건 어떤 와서 짧게 이주했건 길게 이주했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무관하게 각 집단은 전체적인 비율과 비례적인 형태의 비행률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각 집단은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범죄율을 보이는데 특정 집단의 전반적인 비행률은 집단 소속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즉 특정 집단의 전반적인 어떤 비행률은 집단 소속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행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원래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지역이 비행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지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죠? 사회 통제가 느슨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과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막 무엇인가 통제가 안 되는 섞이는 어떤 지역, 이런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들도 역시 그 비행률하고 백인들 역시 비행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면 연구 결과는 명확해지는 거죠. 범죄 혹은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과는 무관하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원래 조금 약간 이 비행 지역이면, 비행 지역이라는 건 사회 통제가 느슨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률이 높다라는 쪽으로 쇼와 맥케이는 이웃 지역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쇼가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크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그가 핵심 요점으로 얘기했던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클리포드 쇼는 1920년대 시카고의 범죄와 비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비행 청소년, 아니면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일련의 생활사적 일대기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지능, 육체적 조건, 성격상의 특징 등에서 수많은 다른 보통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 즉, 특별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지능이 나쁘거나 아니면 특별히 신체적 조건이 다르거나 성격적 특성이 달라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에 범죄의 생물학적 기원론, 유전적 기원론, 심리학적 기원론은 여기서는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쇼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비행자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비행 지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 이웃 지역의 제도, 대중의 여론 등과 같이 보통 다른 어떤 지역이 아이들의 행위의 통제를 가는데 활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해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비행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엇인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행 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똑같은 아이들, 똑같은 사람들을 다른 데에 갖다 놓고 하면은 걔네들은 비행을 안 저진다는 거예요. 즉, 범죄는 사회 통제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쇼의 두 번째 결론이죠. 즉, 부모나 이웃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른한테 욕하고 길 가는데 돌 던지고 이런 걸 용인하면 걔네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런 지역이 비행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거기는 비행 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들어와서 사회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쇼의 두 번째 발견입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세 번째는 이웃 지역에서 고철상 전통적인 장물합이 훔친 물건들을 구매하는 주민, 훔친 물건의 거래를 장려하는 황폐한 건물들을 포함해서 비행 활동을 저지르는 기회가 많다. 즉 말하자면 시카고의 어떤 특정한 지역은 보니까 장물합의들도 많아, 범죄자가 많아.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는 거죠. 야, 뭐 좀 훔쳐와. 내가 팔아서 돈 줄게. 그죠? 그리고 건물이 그냥
쓰러져가는 건물들, 그러니까 이제 비폐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게 비행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원래 나쁜 애들이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런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기업의 취직 준비라든가 기회 격려들이 부족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시카고 지역은 워낙 못 사는 동네여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모도 역시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고 또 그 아이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직장 가 이렇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게 그냥 그런 삶인 걸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게 비행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런 지나가면서 막 뭐 랩, 뭐 갱스터 랩 하고 애들 때리고 몰려다니고 이런 비행 활동이 결국은 하나의 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위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깜빵 가고 너 범죄 저지르다가 전과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갱스터 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어린 나이부터 이게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발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쇼는 시카고 지역의 흑인들 혹은 소수인종들 아니면 백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특정한 지역을 보면서 범죄는 개인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크구나라는 걸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놀이 활동은 특정 지역마다 나이 많은 소년한테서 어린 소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인 건 가출팸의 17, 18살 애들이 자기들 성인 되면서 딴 데로 가요. 아니면 그데서 리더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 13, 서너 살짜리들한테 이걸 또 물려줘요. 그럼 또 좋다고 해 돌아다녀요. 가출팸, 강도짓 하고 자동차 훔치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일종의 그 나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 기법이 전수돼요. 어느 지역은 차량털이, 어느 지역은 금고털이 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걔네들이 또 좀 되면 갱들이 되는 거죠. 어린 갱들이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상이한 지역들마다 유사한 범죄들이 특성화되는.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의 어떤 빈민 지역, 비행 지역을 가보니까 요런 데는 아주 전문 터리범들이 10몇 살짜리부터 전문화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6번째, 공식적인 사회통제. 이런데 공식적인 사회통제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과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경찰들이 가서 니네들 야 이거 하면은 너 깜빵 간다.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이게 뭐뭐로 바뀌? 오히려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사회적인 어떤 것이 몸에 익숙한 애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통제로는 정치인들이 와서 얘기하거나 경찰들이 와서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7번째, 쇼가 이제 지금 1, 2, 3, 4, 5, 6, 7 말리는 거예요. 7번째,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범죄 세계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의 철학에 자신이 접촉했던 범죄 세계에서 만연하는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범죄 경력의 후반기에 이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시시껄껄한 범죄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후반부 들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이제 큰 건 하나 터뜨려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뒤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교도소도 같이 가, 소년도 같이 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갱스터 길거리 갱이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즉 소년 범죄자가 거리 교정기관에서 소년 성인 범죄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합니다. 얘들이 교정 교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거부와 낙인이 찍힙니다.
이게 쇼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1920년대 시카고의 범죄와 비행을 기록하면서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범죄가 많고 고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7가지를 통해서 쇼는 도시의 동심원적 성장 패턴 프로세스를 생각해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소년범죄와 다른 사회 문제로 이것을 한번 치환해낸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새로운 어떤 거주민이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거주민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카고 지역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이민자들이 뭐 중국인 이민자도 그렇고 또 흑인 이민자들도 그렇고 원래 시카고 외곽에는 백인들, 아일랜드, 이태리 계통 걔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외부 유인자들이 들어오니까 막 섞여서 즉 말하자면 기존의 자연지역과 묶어주던 기존의 상징적 관계가 붕괴돼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자연지역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한 부분으로 병합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회적 균형 상태가 회복돼서 되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은 심각한 손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연적 조직이 손상이 이루어지니까 정상적인 사회 통제에 의해서 있어야 할 청소년 아이들이 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침입 지배 계승이 얘기되고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하나의 동심으로 해서 다른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이동하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쇼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서울도 그렇지만은 안정적인 지역에 있다가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붕괴되고 확장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틈새 지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었던 데와 새로운 요인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다 바뀌는 어떤 그럼 중간에 애매한 지역이 생기겠죠. 그걸 틈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틈새 지역은 이웃지역 공식적 사회 조직이 해체되고 그리고 친밀한 이웃관계가 해체돼요. 또 원래 있었던 공동체는 외부인에 의해서 들어와서 무엇인가 막 서로 엉키고 하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파괴가 되고 그 중에서 이사 갈 사람은 이사 가고 그러면서 건물 공간이 비게 되고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그걸 따뜻하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산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래 있었던 한국인들만의 자연 공동체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외국인 그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바깥으로. 그럼 중간에 틈새 지역이 생기게 되죠. 그 틈새 지역에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있게 되고 전학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침입하는 문화와 쫓겨나는 문화 사이에 싸움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산 지역, 시흥 지역에서는 개인 갱들, 뭐 조선족부터 한족 지들끼리 싸우고 기존의 원주민들과 싸우고 이런 데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또 이런 범죄자가 되는 요걸 틈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틈새 지역이라고 하고 구역 2라고. 원래 구역 1, 그 다음에 그 들어와서 구역 2, 그러니까 지속적인 침입으로 만성 해체 상태가 되고 구역 3으로부터 그러면 아예 보기 싫으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그것도 외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러니까 틈새 지역 구역 2가 뭔가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그런 공간. 이게 바로 이제 쇼가 핵심적으로 착목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쇼는 시카고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와 비행 문제를 볼 때
그 틈새 지역, 구역 2 이런 것에 사회해체를 핵심적인 것으로 봤어요. 특정한 지역 공동체,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조직화된 이웃지역 거주민들이 없으면은 청소년들이 중심을 못 잡고 비행을 저지르는 거고, 사회통제의 자연적인 힘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그 기능을 하게 되면은 성소년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는 쇼의 관찰과 그리고 그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연관이 돼 있죠. 당연히 1932년 시카고 지역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20년대에 이렇게 시카고 완전히 엉망이네? 그럼 뭘 바꿔가야 되잖아. 32년도에 6개 지역 22개 이웃지역센터를 만들고 지역거주민위원회의 책임과 지역 거주민을 고용해서 25년간 이런 센터를 만들면서 그 지역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지역센터는 결국은 지역사회 문제에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해보자.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후원해서 민주적 단체에 의한 공동 해결로, 즉 이런 거죠. 청소년 범죄자 하나를 데려다가 너 교정교화 잘해야 된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얘들이 소년원에 나가서 다시 그 지역에 가면, 틈새 지역에 가면 똑같이 사고를 칠 테니까. 즉 범죄는 개인의 성향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간,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호는 뭐예요? 애들 개인한테 아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지역을 좀 제대로 해보자. 무너져가는 지역, 틈새 지역을 복원하는 사회통제를 그들에 의해서, 거주민에 의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웃지역센터 기능을 확성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20 몇 년 동안, 5년 동안 했어요. 그 활동의 목적은 비행행위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월터 밀러라는 사람은, 그래, 이게 잘 됐나? 했더니, 보스턴은 잘 모르겠고, 아니, 시카고는 잘 모르겠고, 보스턴도 비슷한 걸 했나 봐요. 3년 동안 평가를 꾸준히 해보니까 뭐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참여, 조직화, 직업교육, 직업과 교육에 대한 접근기 확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분명히 범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즉, 비행행위 발생을 줄여든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월터 밀러는. 여러 가지 아까 이웃지역센터의 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각 청소년의 활동 내역을 포함한 봉사활동 종사자들, 대학생 같은 사람들, 일일 현장 보고서를 분석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일일이 기록했던 거, 그리고 초기에는 법정에 들락날락해 몇 번 했는데 뒤에는 몇 번 했다,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 근데 사실 뭔가 좀 아이디어는 좋죠.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시카고 지역의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도움도 했고, 사실 미국의 대도시 지역의 이주민들, 그들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분명한 어떤 의미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청소년 범죄가 예방될까? 라고 하는 회의론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월터 밀러는 보스턴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시카고 지역에 성공했을까? 성공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오랫동안 뭘 해보긴 해봤는데 약간 좀 퀘스천 마크? 근데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그게 뭔지는. 일단은 여기서 잠깐 요번 7장 이웃지역과 범죄에 대한 얘기는 일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퀴즈는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